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에서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지름 1m가 넘는 화물차 바퀴가 갑자기 관광버스 앞유리로 날아들면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날아든 바퀴는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건데 이처럼 화물차 바퀴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에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길가에는 버스 안에서 튕겨져 나온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버스 안을 들여다보니 복도와 의자 사이에 지름 1m가 넘는 거대한 바퀴가 박혀 있습니다. 바퀴와 직접 부딪힌 버스 좌석은 충격으로 인해 뒤로 꺾이거나 기울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 화물차 바퀴가 날아들었습니다. 버스는 승객들을 태우고 광주광역시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바퀴가 빠진 화물차는 반대 차선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인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 37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상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바퀴는 솔직히 사람 힘으로도 옮길 수 없는 엄청 큰 무게인데 그 충격은 진짜 보통 스치기만 해도. 달리는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바퀴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날아드는 속도가 빨라 부딪힐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바퀴가 빠져나와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SUV를 덮쳐 1명이 숨지고 가족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의 경우 타이어가 손상되거나 바람이 빠질 수 있어 바퀴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한 뒤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사직서를 낸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자리를 비운 전공의들이 오늘도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전국 의사 대표들은 정부를 상대로 결사항전을 다짐했는데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강대강대치를 풀기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의사 대표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잘못된 정책 바로잡고 대한민국을요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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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 막대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고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가 개원 면허제 도입이나 비급여 혼합 진료 금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정책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의대 증원 반대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교육계에선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움직임이 잇따랐습니다. 서울대와 부산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은 정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원칙을 완화하고 교육계와 산업계도 참여하는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이공계 학생들이 의치다 한의대로만 몰리잖아요. 이공계 학문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파국을 막기 위해 일단 모든 논의를 접고 의대는 물론 전국 교수협의회 대표자가 포함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총선 이후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의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총선이 끝난 뒤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은 또 내일 오전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이 함께 모여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공유하는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전공의들이 자리를 떠난 대형 병원 응급실은 오늘도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병원들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한 과목을 정해 안내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정상빈 기자, 오늘도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대병원은 주말이라 외래 환자는 없었지만 응급실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7시 반 기준 응급실의 26개 병상이 모두 환자로 찼고 2명은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탄 때는 대기 환자가 10명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환자의 보호자는 췌장암 치료를 받고 있던 아버지가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응급실을 찾았는데 중환자실 병상을 배정받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응급실의 진료 불가 과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포탈에 따르면 경희대병원 응급실은 인력이 부족해 소아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의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한양대병원 응급실도 소아 환자나 피부가 찢어진 환자는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서울의 전체 응급실 가용 병상은 아직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당장은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임이나 교수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곧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신규 인턴들은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 4년차 레지던트나 전임의들은 대부분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의료계에선 다음 달 말이면 대학병원 의사 30%가 사라질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인데요. 정부는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죠. 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계속 필요한 인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00명 증원 규모를 낮출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는데요.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강경 대응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의 사법 처리를 위해 검경협의회를 개최하고 복지부에 검사를 파견해 피해 국민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주말에도 여야는 공천 절차를 이어가면서 총선 대비에 바빴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사례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현역 불패라는 말을 낳기도 했는데 오늘 19곳에 대한 첫 경선 결과 발표에서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19개 지역구에 대한 첫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곳은 현역 의원 지역구였는데 이종배, 박덕흠, 엄태영, 장동혁 의원 등 5명 모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돈봉투를 받는 CCTV가 공개되면서 정치 공작 공방이 일었던 정우택 의원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꺾고 6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역 불패가 경선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이태규 의원은 김선교 전 의원의 패해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불법 후원금 모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 경선에서 이기면서 국회 재입성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경선에서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대결한 여명, 최지우,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모두 패했습니다. 탈락한 후보 입장에서는 항상 어느 후보나 제가 이길 거라는 자신으로 뛰니까 좀 의아해도 어쩌겠어요. 그런 결과인 것을.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과 맞붙은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만 유일하게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전현직 의원과 당 지도부 간 3파전으로 주목받은 서울 양천갑은 여론조사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조수진 의원과 구자룡 비대위원이 양자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 전 각 후보자 측을 불러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개봉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관위는 앞으로도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과정이 투명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천 갈등으로 당내 분열을 겪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개 지역구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7곳은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됐고 나머지 4곳은 경선을 거치게 됐는데 모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 진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친 이재명계 핵심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서울 마포을 총선 후보로 확정돼 국민의힘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과 맞붙게 됐습니다. 역시 친명계인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최고위원과 경기 화성병의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총선에 직행합니다.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호남의 이계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현역 의원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광주 서구갑의 송갑석 의원과 하위 10%에 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의원, 경기 고양시정 이용우 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도종환 의원 등 4개 지역구는 경선을 거치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비이재명계 의원들입니다. 공천관리 책임자는 다른 해석에 대한 선을 그었습니다. 특별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단수로 출마 신청을 했던가 아니면 이름과 점수 차이가 많이 났던가 이런 경우입니다. 최근 당내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공천 파동이란 표현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수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을 배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여론조사 업체를 경선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가 열린 태도와 상대방 존중을 기반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공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을 둘러싼 여러 여론의 등락 이런 것은 향후 한 2주일 정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면 한번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저녁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천 관련 당내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공천 갈등에 대한 지도부 간 입장 조율과 수습책 논의가 관심 사항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중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1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치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중국에선 이런 전기 자전거 배터리 화재가 지난해에만 2만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폭발합니다. 집안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2021년 스촨성 청두시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기 자전거가 폭발해 5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5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最小的伤者是一名仅5个月大的婴儿，目前受伤女婴生命体征相对平稳，已脱离生命危险。 지난 23일 난징에서는 이런 전기 자전거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서 시작된 불이 위로 번져 주민 15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다들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이 난 데다 34층 고층 아파트 단지여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发生火灾的一个具体的一个位置位于1楼的一个架空层。现在我们可以看到这个地方还是依然停放着有大量的电动车。 이 아파트에서는 그동안 전기 자전거 화재가 2번이나 발생했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我们跟那个物业反映了好长时间，就是在我们这地方焊个菜棚，然后呢菜棚呢就是不给我们焊，跟他们反映我们要搞，他们就是不搞。 현재 중국에는 3억 2천만 대가 넘는 전기 자전거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 자전거 화재도 계속 증가해 지난 한 해만 2만 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17.4%나 늘었습니다. 24일 저녁에도 헤이룽장성 자무스시의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중국 당국은 인명피해가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중국 건물 내에는 복도나 계단에 전기 자전거를 두는 건 위법행위라며 100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런 경고성 벽보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충전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도 전기 이륜차 배터리 화재로 의심되는 큰 불이 났습니다. 주민 1명이 숨지고 5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요. 갈수록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늘고 있는데
소화기로는 진화가 되지 않아서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아파트 창문에서 주민들이 애타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건물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은 황급히 건물 옥상에 진입합니다. 밧줄에 의지한 채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 주민들을 차례차례 창문 밖으로 빼냅니다. People were screaming. I could hear people screaming like they were involved in the fire. 현지 시간 23일 오후 뉴욕 할렘의 6층짜리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주민 1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한 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다른 5명도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현지 소방 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 이륜차의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t was so dangerous that the firefighters had to make 3 rope rescues, which is something very unusual for us to do at one fire. 뉴욕에서는 지난해 4월과 6월에도 전기 이륜차에서 시작된 불로 19명이 숨졌습니다. 도심 출퇴근이나 배달 용도로 전기 이륜차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소화기 진화가 어려운 만큼 즉시 대피하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압승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쟁자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정치적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의 대승이어서 트럼프는 사실상 대선행을 굳히게 됐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사퇴할 의사가 없고 끝까지 경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현재 언론은 투표 종료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확정했고 트럼프는 5분 만에 연단에 올라 자축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And we're going to be up here on November 5th, and we're going to look at Joe Biden, look him right in the eye. He's destroying our country, and we're going to say, Joe, you're fired. Get out. Get out, Joe.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금처럼 단합된 적은 없었다면서 15분 동안만 축하한 뒤 다음 경선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가 됐다는 듯 승리 연설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이자 이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텃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늘 승리가 대선 후보 굳히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최종 개표 결과 헤일리가 기존 여론조사보다는 선전했지만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처를 내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아이오와에서 시작해 초반 5개 경선을 모조리 휩쓸면서 대선행을 굳혔습니다. 뼈아픈 패배에도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 said earlier this week that no matter what happens in South Carolina, I would continue to run for president. I'm a woman of my word. 다만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 16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5일 슈퍼 화요일 이후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 자동차는 테슬라가 아닌 중국의 비아디였습니다.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비아디가 이제는 동남아와 유럽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고 조만간 한국에도 진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이유경 특파원입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 매장. 곳곳에 전기는 기름보다 싸다는 문구가 보입니다. 지난 19일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은 79,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이 안 됩니다. 전작보다 가격을 20%나 내렸습니다. 그러자 중국 자동차 시장에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링, 나타 등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약 100만 원에서 최대 440만 원까지 가격을 낮췄고 베이징 현대차는 기름은 전기보다 강하다며 비아디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비아디의 저렴한 가격 비결은 생산 수직 계열화. 비아디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부터 엔진과 전기차 플랫폼까지 거의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듭니다. 저비용 고효율 생산 시스템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겁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비아디는 지난해 4분기 순수 전기차 52만 6천여 대를 팔아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해외 판매량은 8%에 불과합니다. 비아디는 내수 시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헝가리 그리고 멕시코의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나라 승용차 시장에도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를 겨냥한 보조금 삭감과 관세 부과 움직임 등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상품성 측면에서 국내 소비자 선호하는 괴리가 있을 수 있고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당분간은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비아디가 저렴한 가격이 아닌 자체 기술력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비아디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미용실에서 휠체어 탄 손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머리카락인데 의외로 장애인 문턱이 높은 곳이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서울 노원구에 오직 장애인 손님만을 위한 미용실이 처음 생겼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예약 대기만 2달이라고 하는데요. 배려와 정이 넘치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김승호 영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란한 가위의 움직임과 이발기의 경쾌한 소리, 여느 미용실과 다를 바 없는데요. 저희는 시설부터가 다른 미용실과 달라요. 들어오시는 것부터가 문턱부터가 다 다르고요. 정말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시게 될 때 리프트를 사용을 해요. 동네 미용실은 사실 좀 휠체어 가기가 편치가 않아요. 처음에 알게 되고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굉장히 반갑고 감사했어요. 오늘은 단골 손님 동진 씨가 미용실을 찾은 날. 멋있어. 좀 짧게 할게요, 오늘은. 거울 한번 볼까요? 봐봐요. 장애인분들이 수술을 했던 부분도 있으시고 조금 많이 누워 계시면 두상이 이쪽이 이제 많이 뚫려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앞머리를 우리 친구는 올려야지 멋있어. 드라이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팔만 위에서 아래로. 몸이 불편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오시면 머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설은 잘 보내셨어요, 두 분 다? 네. 한 달 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달. 맞죠, 한 달. 넘었어요? 이야기 와서 선생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우리 집만 진 편해요, 진짜. 내 스타일 어떻게 아니까 뭘 맞춰서 잘 해줘요. 너무 이쁘잖아요, 머리. 시선들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아기를 집에서 다리깡 하다가 밀고 이제 그런 경우가 더 많았었죠. 좋아요. 알겠어요. 우리 머리 잘 자르시죠? 알겠어요. 선생님 믿어볼게요. 자. 확실히 마음이 놓이는 게 눈치 안 봐도 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아기 데리고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자폐라는 이유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걸로만으로도 저는 되게 만족해요.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당연한 일상.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의미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아직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내 욕심인데 한 군데 더 생겼으면 어떨까 내 혼자 생각에. 일을 하면서 이용자님들의 만족, 감사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저를 높게 해요. 그냥 따뜻한 미소 하나만. 미소 하나면 돼요. 항상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권이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걸 감안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할 때 미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에 따라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취재하고 영부인의 권한과 책임을 짚어봅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하나로 돌아온 류현진 선수가 스프링캠프 합류 이후 처음으로 단체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일찌감치 개막전 선발 등판도 예고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이명로 기자입니다. 스프링캠프 합류 이후 처음으로 단체 훈련에 나선 류현진. 12년 만에 한화 유니폼을 입고 동료들과 그라운드에 섰지만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수비 훈련 도중 특유의 장난기가 발동한 류현진은 발을 잡고 주저앉았고 모두를 가슴 철렁하게 한 뒤에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살짝 밟힐 뻔했는데 괜찮습니다. 아픈 척하지 말라 그러던데. 놀란 척한 것 같습니다. 간만에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훈련을 소화한 류현진은 내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워밍업 할 때부터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아직 자신을 어려워하는 후배들에겐 먼저 다가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수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류현진의 투구를 지켜본 최원호 감독은 일찌감치 개막전 선발 등판을 예고했습니다. 아트 피칭 이런 거구나. 내일 피칭을 한번 하고요. 한 3일 정도 휴식 후에 라이브 피칭을 할 예정입니다. 큰 변수 없이. 그러면 개막전에 출격할 수 있지 않을까. 류현진 역시 가장 보고 싶다던 문동주를 비롯해 동료들의 연습 경기까지 챙겨보며 실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동료들과 훈련이라 더 반가웠습니다. 류현진은 이제 개막전 등판을 위해 한 단계씩 몸 상태를 끌어올립니다.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선수는 시범 경기 100% 출루 행진을 이어가며 쾌조의 몸 상태를 과시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 박재용 기자입니다. 샌디에이고 훈련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애리조나에서 전지 훈련 중이던 NC 김주원과 김형준이 휴식일을 이용해 선배 김하성을 보러 온 겁니다. 심장 떨려. 다른 사람 같아요. 옛날에 보던 그 하성형이 아니었어요. 형 말고 여기 선수들 많이 봐. 시범 경기 시작 전부터 김하성의 인기는 남달랐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인 요청에 더가웃에선 동료들과 일일이 주먹을 맞대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5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두 번째 시범 경기에서도 활약은 이어졌습니다. 1회 주자 3루 기회에서 동점 2루타를 터뜨리며 팬들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3회 볼넷을 골라낸 뒤 5회부터 교체된 김하성은 시범 경기 4타석 모두 출루하며 쾌조의 몸 상태를 과시했습니다. 시범 경기 100% 출루를 기록 중인 김하성의 빅리그 4번째 시즌 준비는 매우 순조롭습니다. 거의 한 5개월 만에 지금 두 번째 경기라 배럴에 좀 맞긴 했는데 좀 잡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웨이트 열심히 한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도 특유의 안정감을 보인 김하성은 유격수 적응도 순조롭게 이어갔습니다. Yeah, Hassan looks good. He looks good at a shortstop, making his plays, having really good at bats. It's off to a good start for Hassan. 샌디에고가 경기에선 패한 가운데 고우석은 오늘도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애리조나 MBC 뉴스 박지훈입니다. 자기 진영에서 드리블을 시작해 수비수 5명을 제치고 성공시킨 사우디리그 원더골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70m 폭풍 질주골이 떠오르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가도 종일 흐린 하늘에 바람결도 쌀쌀했는데요. 밤 사이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 아침 출근길엔 많은 지방이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의 수온주가 영하 2도, 서울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면서 전국이 10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돼 곳곳에 농도가 일시적 나쁨 수준까지 오를 텐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깨끗한 동풍이 불어들면서 먼지가 이내 사라지겠고요. 영동 지방의 눈과 비는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질 텐데 강원 산간에는 최대 7cm가량의 추가 적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눈발이 가장 굵은 시간대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전국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지나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만조시각대 저지대 침수 피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춘천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8도, 광주 10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 주 후반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의 마지막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